자, 18차시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위정척사운동, 이모곤란과 갑신정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에 위정척사운동의 의미와 전개과정에 대해서 탐구해보자고 했는데요. 질문 1번에 위정척사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라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사악한 것이라는 건 서양의 문화,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2번 19세기 후반에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계층이었나? 바로 보수적 유생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위정척사 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시기별로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860년대는 열강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인 양료도 있었고 신미양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냐면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요. 특히 이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찬성하면서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척화주전론이 밑에 사료로 나옵니다. 서양인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 쪽의 사람 주장이고 서양인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인데 전자를 따르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조선이 짐승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양을 지금 완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척화주전론이라고 하고 특히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석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 척화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70년대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서 우리나라가 문호 개방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을 반대하냐면 개항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개항 반대할 때 논리가 뭐냐면 외양일체,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사료를 보시면 최익현이 이런 말을 해요. 진한 글자만 되어 있는 모습만 보겠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랬죠. 여기에서 바로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70년대 상황이고요. 80년대는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 조선책략이 유포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만선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보내서 개화를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을 추진하게 돼요. 그리고 1890년대는 일본의 침략이 가열되면서 의미사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의병으로 계승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80년대 사료 한번 보시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느라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가 뭔 거예요? 예, 조선책략이 되는 거죠. 조선책략. 그래서 여기 보면 진한 글자로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인데 갑자기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인데 공연히 타인의 말만 믿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채통이 손상된다 라고 하면서 조선 책략에 나온 내용을 반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해서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특히 사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탐구활동 2번 이모곤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곤란은 일단 뭐 때문에 이모곤란이 일어났을까? 이모곤란이 일어난 배경을 이제 유추해 보려고 하는데요. 99년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이제 일으키느냐면 별기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별기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았어요. 별기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았죠. 그 다음에 도시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쌀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르죠. 일본이 무제한으로 쌀을 가져가기 때문에 개항 이후에 쌀값이 폭등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냐면 99인들이 13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밀린 월급으로 받은 쌀에 모래랑 겨가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한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도시아침문도 가담하게 되는 건데 특히 99인들이 누구에게 지지를 요청하였냐 하면 흥선대원군한테 지지를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힘든 이유는 개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개항하기 이전인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가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흥선대원군한테 지지를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고종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흥선대원군한테 정권을 맡기게 되고 이 흥선대원군이 뭘 하냐?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개화정책을 중단하고자 한 거죠. 개화정책을 중단하고자 통리기무하문과 별기군을 폐지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민시일파 요청을 받은 청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를 해갔기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조약들이 체결이 되는데 먼저 조선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은 제물포 조약입니다. 조선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고 제물포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서 경비를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고 조선하고 청나라는 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죠. 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돼서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양화진과 한성 같은 내륙에 들어와서 내지로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지요.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을 보면 밑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제 납부하게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7강 같은 경우에는 양곡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방공령을 내릴 수 있다. 대신에 1개월 전에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아까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관세 내고 그 다음에 방공령 할 수 있다는 거 말고도 한 게 결정적인 게 뭐가 있었죠?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최혜국 대우가 포함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시골 장터마다 외국 상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건가? 그건 정부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외국 상인한테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말하는 거죠. 그쵸?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지 통상권이 허용이 된 거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옆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886년이면 이모군란 때잖아요. 그쵸? 이모군란 이후에 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액은 점점점 늘어나고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액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1893년이면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했죠. 그 상황이 되면 청나라가 49, 일본이 50이 되어버리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탐구활동 3번으로 넘어가서 개화파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파는 저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학파 실학자로 이어지고요. 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의 손자가 이 통상개화론자의 한 명인 박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박규수의 사랑방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김홍지,
김옥균, 박영효,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화파가 둘로 지금 쪼개졌어요.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로 쪼개졌는데 언제 쪼개졌냐? 바로 이모군란의 이후로 이 두 세력이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9번에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가 둘로 나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청나라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청에 대한 견해 차이. 한쪽은 청나라를 본받아서 청나라처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청과의 4대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청에 대한 견해 차이. 그 다음에 개화 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개화 추진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하자고 했었고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하고자 했기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에 두 세력으로 둘로 쪼개지는 거죠. 특히 여기 사료를 보면 서양의 종교는 사교니까 마땅히 멀리 해야겠지만 서양의 기계는 이루어서 제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아하 이거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한 김윤식 같은 경우에는 온건개화파로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동도서기론에 따른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쪽의 어떤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양무운동의 중체 서양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경장했다고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법까지 다 바꾸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꾸자. 그래서 김옥균은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문명개화론에 따른 급진적인 개혁을 지금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료가 하나 나와요. 나는 개혁 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 차관 교섭에 나섰는데 실패했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세력이 나를 비판하면서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심한 타격을 받을 거고 조선은 영구히 청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가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 나는 최후의 선택을 하겠다 했잖아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네, 김옥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선택은 그렇죠.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12번으로 넘어가서 급진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배경이 뭐냐. 일단 이모군란 이후에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청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고 당시 집권한 민씨 세력은 개화 정책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민씨 세력이 뭔지 몰라도 당시 집권한 개화 세력이 소극적이었으니까 급진개화파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이었고 김옥균은 차관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었고 청나라는 어느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 일부를 철수해요? 프랑스. 그렇죠.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일부 철수합니다. 그럼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군사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질문 13번. 그렇다면 이 갑신정변이 왜 3일 만에 끝나게 되었느냐? 갑신정변의 한계는 뭐냐?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일단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누구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어요? 그렇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갑신정변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탐관
참고활동 5번에 가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계합파들이 만들고 싶었던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했는데 오타가 보이네. 급진개화파들이 만들고 싶었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야 되는데 파자가 지금 사라졌네요. 네,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하나 적어주세요. 자, 그럼 급진개화파들이 무슨 세상을 만들고 싶었느냐? 일단 1조를 보니까 이건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14개의 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일단 흥선대원군에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라고 했죠. 흥선대원군이 청에 지금 잡혀갔잖아요. 언제? 이모군란 때. 그래서 빈칸 33번은 이모군란이 되는 거고요. 이모군란 때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과의 4대 관계를 지금 청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흥선대원군하고 갑신정변 이렇게 또 급진계합파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데 왜 흥선대원군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지금 청에 가 있는 건 인질처럼 가 있는 거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돌아오지 않으면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의 4대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을 보니까 개인의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중시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항목 때문에 백성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토지의 제도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개혁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법을 지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조법을 개혁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갑신정변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빈칸 37번은 호조가 되는 거고요. 이후에도 갑오개혁이나 그 다음에 헌의육조에서 재정을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자라고 주장하고 헌의육조 같은 경우에는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과 참천은 한문안에 의정부에서 회의 및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의회제도를 실시하자는 거죠. 아니면 내각제도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신하들이 의논해서 법을 정하는 민주공화정을 하자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를 하자는 거예요? 네,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합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제도도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의의가 뭐냐 하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주로 다 엘리트들이죠.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까?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들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탐구활동 6번입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필기했었냐면은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의 제일 처음이 강화도 조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모군란 당시에 무슨 조약 체결했죠? 그렇죠. 제물포 조약 체결했죠. 그리고 지금 갑신정변에서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제물포 찍고 한성을 들어오고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는 아예 어디를 점령합니까?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의 침략 의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를 물어볼 때 한성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모군란의 결과로는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의 결과로는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죠. 네, 이것도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난징조약도 맺지만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맺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조약하고 지금 요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이 체결한 텐진 조약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다른 거예요. 명칭만 같은 거예요. 보통 조약을 체결할 때는 그 조약이 체결된 장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텐진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조약 같은 거 엄청 많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파리 조약은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조약이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했던 텐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동시에 이제 군대를 보내자 뭐 이런 내용이 거래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청나라 군대 부르니까 누구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일본도 따라 들어오죠. 그 다음 조선이 누구와의 관계를 강화해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러시아와의 관계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가지고 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어디를 불법 점령합니까? 네,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도 심해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영국까지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하고 유기주는 조선을 뭐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렇죠.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위정척사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을 대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로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주요 학습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